대학들 같은 경우는 각 전공과들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대학들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대학 등록금은 안 떨어졌거든요.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수요는 떨어지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일어난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려면 인건비도 계속해서 줄여야 되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줄여야 되고 그걸 짓는 사람들의 월급이 점점 줄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파트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고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다세대라든가 연립의 선호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점진적 우상향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하락에 있어서는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부터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 하락의 절대적 요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이 연구 발표라든가 이 주장이 언제 나왔냐면 2003년도 국토연구원의 발표 자료로 인해서 처음 나오게 돼요. 이게 그때 당시 어떤 발표 자료를 내미냐면 주택 보급률 증가, 그리고 서울의 인구 감소, 그리고 서울의 전체적인 인구 증가세 둔화로 인해서 2010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아파트 가격 시장이 10%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연구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 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그걸 발표했던 시점이 사실 좀 정치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는 낮추기 위한 자료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발표하고 2010년도까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사실 이 이론에 가장 저는 좀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화폐 수량설 같은 이론들을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이 가격 상승 요인들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이론이에요. 이게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적어졌죠. 0.7%?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0.7로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고 소아과가 사라지고 있고 유치원이 많이 사라지고 있대요. 한마디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산부인과의 분만비라든가 소아과의 진료비라든가 유치원비가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막 소멸이 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 아파트의 지방 그 대학들 같은 경우는 각 전공과들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대학들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대학 등록금은 안 떨어졌거든요.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수요는 떨어지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일어난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떨어질 것이고 자동차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물건값도 떨어질 것이다. 왜? 수요가 줄어드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떨어지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부동산 시장은 떨어질 수 있는데 자동차 값이나 물건 값은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럼 왜 하필 부동산 가격만 떨어질까? 부동산은 아무도 안 살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항상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신축 아파트입니다. 가격도 가장 세고 상승률도 높죠. 근데 이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데는 땅값 플러스 원자재 가격, 인건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수요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려면 인건비도 계속해서 줄여야 되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줄여야 되고 그걸 짓는 사람들의 월급이 점점 줄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라질지언정 낮아지진 않는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라지면 결국엔 가격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라지게 되면 정부에서는요. 지금 지방의 시골 같은 경우는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저는 이런 땅들을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새만금 사업 예전에 이런 새로운 도시들 같은 것들도 짓기도 하고 R&D 이러한 것들을 넣기도 하고 기업을 유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시기에 땅값이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간다면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류 거점을 삼을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수요가 가장 많은 곳들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예, 그럼 이게 어디겠냐고요.
당연히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 뭐 학세권, 그리고 역세권, 이 세 곳을 다 품은 곳은 강남, 뭐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가 이왕지사 많은 곳이면 좋고요. 수요가 없는 곳들은 당연히 시세 상승폭도 낮아지겠죠. 하지만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엔 현실과 타협해야 돼요. 예. 솔직히 부동산 컨설팅이나 강의를 할 때 가장 찍기 좋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 중에 강남이에요. 뭐 개포, 반포, 방배 재건축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예, 뭐 서초, 강남 말할 것도 없고 눈 감고 찍어도 어렵다면 사대문 눈 감고 아무데나 찍어도 다 동의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컨설팅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예. 얘네들은 컨설팅 받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나중에 클레임이 없어요. 문제는 이거죠. 그럴 거면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결국엔 땅가 플러스, 아까 얘기했지만 땅가 플러스 원자재 가격 플러스 인건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건설사 마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면 조합분의 이득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면 건설사는 안 짓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보면서까지 지을 건설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건설을 안 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니까 건설 인허가 실적이라든가 착공 실적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2, 3년 뒤에 총 주택수 부족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건설사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거야. 그러면 건설사가 짓질 않게 되면, 신규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기존 것이 귀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 것이 귀해진다는 건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요. 기존 것이 안 귀해지고 계속해서 공급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높아진 분양가는 주변의 기축의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오히려 뭐 신축만 사야 되고 구축은 버려라.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승장을 우린 봐왔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이미 있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아파트를 다시 선호하게 되고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의 건설 실적이 인허가수라든가 착공이 10년 평균에서 20%에서 30% 정도 낮아지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아파트 부분에 국토부 통계 자료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미 초토화됐어요. 1년 전부터 비아파트 부분, 그러니까 연립이나 다세대 부분의 주택 인허가 수와 착공 수가요. 10년 평균 64%, 70% 감소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 수요도 없고 인기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미 1, 2년 전부터 안 지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파트 시장의 건설 실적에 굉장히 주목하는데 실질적으로 1, 2년 전부터 비아파트 부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나 착공 실적은 이미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썼지만 2, 3년 뒤에는 총 주택수 부족은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이 매도 물량은 쌓이고 있지만 매매 가격을, 매도 가격을 낮추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심리가 투영이 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분명히 저는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선호도가 더 낮아지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더 낮아졌잖아요.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올라갔죠. 그럼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저는 뭐 빌라 안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주택이 확정된 지역들의 경매 물건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되면 정말 최소 막 한 15명에서 20명씩 달라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신통이라든가 모아주택 단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면 실거주 의무 제약이 없어요. 낙찰을 받아도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21년도에 극초기 재개발 테마가 한창 유행이었었을 때 노후주택 빌라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6개월도 안 돼서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그래서 제가 협조를 구해서 3층에다 누수 탐지를 했습니다. 근데 3층에 누수 탐지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그러면은 외벽이 문제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확실히 외벽에 크랙이 많이 있어서 외벽 크랙 보수 공사와 방수 작업을 저희 층이 2층이었는데
2층과 3층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한 2달 있다가 또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잡아보니까 3층 화장실에서 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층 화장실을 다 깠죠. 그래서 공사까지 했어요. 한 70만 원인가 100만 원까지 들여서 공사를 위층에서 했는데 2-3달 있다가 비가 오니까 또 천장에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니까 샌대요. 그러면 이게 위층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외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벽 방수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수 작업을 하셨던 분한테 다시 연락을 드려보니까 이분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노후주택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만 한다고 해서 외벽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할 거면 집 전체를 뺑 둘러서 방수 작업을 해야 되고 크랙 보수 작업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호라면 202호 그 맞은편이라도 그쪽 크랙으로 인해서 빗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물줄기에 따라서 우리 집 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지사 제대로 할 거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고 이거 다 하면서 반드시 옥상을 해야 된대요. 옥상을 하면 4층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크랙에 의해서 2층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장하죠. 문제는 이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상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맞은편 같은 경우 이제 또 공용 관리다 보니까 각 세대의 그 집 주인들하고 함께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공동으로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세지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돈 내놔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고 저도 결국에는 그거는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쪽하고 위층만 다시 한번 보수작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하니까 또 운 좋게 잡혔어요. 그 뒤로부터는 연락이 안 오는데 노후주택은 이러한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노후주택을 좀 몇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결국엔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가지고 가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노후주택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월세 세팅을 해서 재개발까지 보려고 노후주택을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숙명처럼 받아들여라. 다만 매수할 때 더 저렴하게 저는 반드시 경매로만 매수를 합니다. 다세대나 오피 이러한 것들, 나홀로 아파트 이러한 것들은 경매로 매수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사고요. 수익형을 세팅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세 세팅을 하게 되면 역전세에 대한 불안한 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각종 누수라든가 하자 발생 같은 경우에 다 내 돈이 들어가거든요. 세금도 그렇고. 근데 알다시피 월세 세팅을 해놓게 되면 1년치 받게 되면 1년치 중에 한 달치 정도는 하자 보수 비용 정도로 생각을 해놓는다면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후주택 단지들 같은 경우 물론 지금까지 굉장히 아무런 말썽을 부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누수가 되지 않는 물건을 사야지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후된 주택들은 사고 나서 1-2년 정도는 괜찮다가도 그 뒤로부터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노후주택이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일장일단이 있고요. 서울 화곡동이라든가 강북 같은 경우에도요. 빌라가 신축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15평 4억에서 5억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20년이 넘은 노후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억대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 정도 가능하다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죠.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곳들 중에 되도록이면 4층은 경매로 낙찰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 천장이 새면 내가 돈을 들여서 천장에 방수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 집 밑에 층이 누수가 되면 내가 돈을 들여서 우리 집 보수공사와 누수보수공사 밑에 층 피해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요 2008년도에 산 다세대 주택이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재개발이 안 됐다면 실패한 케이스죠. 근데 지금 조합 설립이 됐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나름 시세 상승도 있고 수익률도 좋아요. 2010년도에 산 빌라가 이건 대전인데요. 내년 12월에 아파트로 완공이 돼요. 네. 천동 3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2-3번 해보니까 시간 투자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구나. 하찮은 빌라도 빛을 볼 수는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산 게 3,400만 원에 샀습니다. 이게 물론 처음에는 500에 30인가 월세를 받았는데 지금 1,000에 40을 받아요. 수익률로 따져볼까요?
3,400에 샀는데 1,000에 40을 받고 있으니까 1,000만 원은 회수가 됐죠. 그러면 2,400만 원이에요. 40만 원씩 1년 12달 하게 되면 480입니다.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고도 20%의 수익률이 나와요. 지금 임대 수익률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고 20% 수익률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게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가 지금 재개발 동의서가 이미 구해져서 구청에 넣은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중이에요. 이런 세입자분들에 있어서의 현타는 사실 지금도 안 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세입자분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노하우일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매너가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밀리지도 않아요. 두세 달 정도 밀리죠? 연장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월세가요, 주변보다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낮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원룸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 투룸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3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세대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있는 가정들이 와요. 이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원룸에 계신 분들은 학생이라든가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2년만 있으면 나가요. 이분들은 짐을 또 험하게 씁니다. 들어오면 금방 나가니까. 근데 저는 투룸과 3룸을 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곳들은 세대를 이루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자녀도 있고 이러거든요. 아이들 통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거주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들 중에 대체적으로 더 굉장히 잘 내요. 세대를 이루신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내고, 안 내면, 저는 연장을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세입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변보다 5만 원, 10만 원만 저렴하면 월세는 바로 맞춰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고가에 있는 월세 시장들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추종하잖아요. 나도 월세로 한 돈 100 받고 싶다, 200 받고 싶다라고 하지만, 저도 아파트로 105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이거보다 사실 수요는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월세 수요가 더 많아요. 생각보다. 잘 나가다가도 꼬꾸라져가지고 밑으로 가게 되면 월세 사셔야 되는데, 이러한 곳들은 가장 낮은 가격의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500에 30, 1000에 40, 뭐 555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분과 계약 거절해서, 왜냐면 이분들이 3, 4개월 동안 안 내면 어쩔 수 없이 계약 거절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패턴이 오냐면, 깨끗하고 매너 좋고 잘 내시는 분들 위주로 세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도 한두 달 정도 밀려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세입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누수 같은 경우들도 이건 결국엔 경험에 의해서 익숙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고요.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낡은 빌라 못하겠다,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못하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관리 주체도 있는 오피스텔이나 하자. 근데 오피스텔은 재개발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상가하자. 상가는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가죠. 뭐 대출은 잘 나온다고 하지만서도 수도권 내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재개발도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상업지다 보니까. 저는 노후주택 단지들의 빌라를 무작정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히려 안 해봤으면 꾸준히 공부한 다음에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감당 가능한 선에서 소액 투자다 보니까 잃을 것도 많지 않거든요. 꾸준히 도전하고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원하시는 수익률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시장 환경은 많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수치상으로는 지금도 주간 매매 가격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유동성과 금리, 뭐 만약에 이 이후에 본다면 또 부동산 정책 가치,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지금 이 유동성을 담당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유동성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 안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없애버리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내의 유동성 공급의 한계가 지금 다다랐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고금리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다 보니 지금 실질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어렵다, 위험하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부동산 시장의 상승의 선결 조건이 뭐냐면 유동성과 금리 인하,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받쳐줍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그 매도 물량도 쌓이고 있죠. 이 매도 물량이 쌓이는 거는 상승장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체되거나 보합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하락하냐? 아니요, 저는 또 하락하진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하락하지가 않냐면 지금 임대인들이 버티고 있는 건 결국에 버티면 주택 공급 부족은 이미 현실화가 되어 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정말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지금 임대인들이 버티고 있는 건데 이 버티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전세가율 상승에 있어요. 지금 과거 같은 하락장이 다시 온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그분들이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뭐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은 하지만 과거 같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장이 다시 오려면 정말 막 예전자를 써가면서 보여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2022년도와 2023년 초만 보면 돼요.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으로 하락했는데 그때 왜 역대급으로 하락했냐? 다주택자들은 아예 대출을 중단을 시켰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도 갈아타기 자체를 못하게 대출을 중단시켰어요. 그냥 대출 자체를 없애버렸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아예 삭제시켜버렸고요. 금리를 일부러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7%, 8%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동성이 감소했고 금리가 올라가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미친 듯이 하락을 했고 그때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역전세가 났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네. 유동성이 진짜로 가파르게 감소가 되냐? 그리고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냐? 그리고 역전세가 계속해서 나고 있냐? 이 똑같은 패턴을 밟는다면 앞으로도 하락장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내년 정도쯤엔 그래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좀 하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는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이 지금은 정체장이다 보니까 추격 매수라든가 투자자분들은 물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뭐 특례보금자리 우대형 뭐 이러한 것들을 활용 가능하신 분들은 추격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다주택자들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위한 분들은 잠깐 쉬어갈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게 연말이라든가 내년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장은 저는 다시 조금 매수 심리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